19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이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그림은 감히 흉내내기 어려울 정도로 탁월하다. 그는 마술가 중의 마술가이다. 고흐는 이 사람을 존경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후 회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네덜란드의 문화적으로 가장 큰 꽃을 피워낸 황금시대를 선사했고요. 유럽 미술 역사 속에서 빛의 마술사로 불린 이 사람, 바로크 시대 네덜란드의 천재 화가 렘브란트 반 레인이에요. 1606년 네덜란드 출신의 렘브란트. 당시 네덜란드는 세계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가장 번성하는 곳이었어요. 외교적, 경제적으로도 자유로웠고 문화적으로도 번영을 누렸죠. 이전까지 미술은 귀족이나 권력자들의 교양을 드러내는 수단에 불과했는데요. 네덜란드가 황금기를 맞이하면서 부르주아의 무역상인들이 회화의 주요 수요층으로 자리 잡게 되죠. 그러면서 풍경이나 풍속화, 초상화 등 미술의 소재도 대중화되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일종의 단체 사진처럼 집단 초상화를 그려서 걸어두는 것을 즐겼어요. 초상화의 인물은 보통 신화 속 영웅이나 귀족들의 얼굴로 그려졌죠. 하지만 렘브란트는 부르주아들을 그림 속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파격 행보로 금세 인기를 얻게 돼요. 다른 작가들이 권력계층의 후원을 받으면서 활동하던 것과는 다르게 렘브란트는 독자적인 성향이 강한 화가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킨 셈이에요. 예술가들은 가난해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하지만 렘브란트는 부유해도 그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작가예요. 렘브란트는 33살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커다란 주택을 구매했는데요. 당시 일반적인 주택의 평균 가격보다 무려 10배나 비싼 가격. 미술사에서는 정말 보기 드물게 씀씀이가 큰 작가였죠. 그럴 수 있었던 게 렘브란트는 20대 그림 활동을 시작하면서 초상화로 금세 인기를 누렸거든요. 특히 부유한 부르주아들의 초상화를 주로 그린 덕분에 수완이 좋았어요. 게다가 그에게 그림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수입이 꽤나 많았죠. 이렇게 탄탄대로를 달리던 렘브란트, 언제 그리냐는 듯이 낡고 허름한 집에서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몰락하고 말아요. 바로 지나친 사치와 낭비벽 때문에요. 렘브란트는 경매 중독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골동품과 그림을 미친 듯이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고요. 옷이며 집이며 씀씀이가 커서 항상 수입보다 지출을 우선시했어요. 여기저기 과도한 투자로 와이프의 재산까지 전부 날리게 되고요. 마지막엔 결국 자기 저택과 모아둔 미술품까지 모두 팔면서 파산하고 말죠. 빛의 화가가 빚의 화가로 몰락해버렸네요. 오늘날 영화나 사진에서도 널리 쓰이는 렘브란트 조명 기법. 피사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명암에 대비를 주는 방법이지요. 인물의 45도 각도 높이에서 빛을 비추면 빛을 받는 부분은 밝게, 그 반대쪽은 어둡게 되는데요. 이때 어두운 쪽 뺨에는 그림자 음영 때문에 작은 역삼각형의 하이라이트가 생겨요. 이 기법은 인물을 보다 입체적이고 강렬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죠. 렘브란트는 어렸을 때부터 작품의 빛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끊임없이 연구해왔어요. 조명의 위치, 빛의 세기에 따라 변하는 색채와 명암을 공부하면서 여러 실험적인 시도들을 했죠. 이런 노력 덕분에 렘브란트의 조명 기법은 인물의 상황과 감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표현 기법으로 자리 잡았죠. 자화상은 자기 자신을 모델로 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작가의 내면과 본능을 표현하는 수단 중 하나이고 표정을 비롯한 다양한 표현 기법을 연구하는 수법이기도 하죠. 렘브란트 이전인 르네상스 시대에는 단독 자화상이 많지 않았어요. 주로 군중 속에 숨어있는 한 사람이거나 작품 속 주인공을 따르는 인물로 묘사되곤 했죠. 렘브란트의 첫 자화상도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후 렘브란트는 전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단독 자화상을 그렸는데 일생에 걸쳐 100여 점 이상을 그릴 정도로 많이 남겼어요. 1628년에 그린 청년 모습의 자화상을 보면 빛과 어둠의 극단적인 대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부러 역광 속에 인물을 다각도로 두고 빛과 그림자를 실험한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작품별로 렘브란트가 어떤 스타일로 빛을 사용하는지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접근이 될 수 있겠어요. 렘브란트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자화상으로 자신의 모습을 꾸준히 기록했어요. 표정 이외에도 의상, 소품, 포즈까지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오늘날까지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요. 렘브란트 인생 최고의 걸작 중 하나인 야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립박물관 한가운데 걸려있는 국보 중 하나죠. 이 작품은 전체를 아우르는 빛과 어둠이 무게감을 주고 깊이를 더하는데요. 중앙으로 강한 빛이 모이지만 자세히 보면 빛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킨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등장인물들은 각자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지만 표정과 동작 하나하나가 생동감 있게 표현된 걸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관객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렘브란트의 장치이죠. 이런 특징들 덕분에 오늘날에는 작품의 디테일과 입체적인 느낌을 주는 대표작으로 인정받고 있죠. 그런데 이 작품
발표 당시에는 렘브란트의 명성에 직격탄을 날리고 나락으로 떨어뜨린 작품이었어요. 야경은 네덜란드 국가를 지키기 위해 조직된 시민 민병대 의뢰로 제작된 초상화인데요. 민병대 단원으로서 활동한 업적을 기록하고 기념하고 싶은 게 목적이었죠. 제작 기간만 무려 2년이 걸린 대작. 하지만 자세히 보면 누군가는 얼굴이 가려져 있기도 하고 흐리게 표현된 사람도 있고요. 갑자기 여자아이나 강아지가 나오기도 해요. 확실히 당시 일반적인 초상화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어 보여요. 멋지고 위험 있는 모습을 기대했던 민병대는 오합지졸로 보이기까지 하고요. 당시 사람들은 이 작품을 초상화 같지도 않고 오히려 산만하다고 혹평했어요. 작품뿐만이 아니에요. 설상가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회화 스타일로 로코코풍의 밝고 화사한 그림으로 바뀌게 돼요. 하지만 렘브란트는 이에 굴하지 않고 대중성을 쫓기보단 끝까지 자기 스타일을 고수하는 쪽을 택하죠. 대중의 취향과 멀어진 작가,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려운 그림만 그리는 화가, 시대 변화를 따르지 않고 막무가내로 고집 부리는 작가, 렘브란트의 작품은 물감이 마치 똥처럼 흘러내린다. 악평만이 남게 되죠. 렘브란트의 삶은 재산의 유무에 따라 전과 후가 극명하게 나뉘어요. 사치스럽던 그의 젊은 시절과 쓸쓸하고 비참했던 말년, 배고픔과 가난에 시달리던 그 말년의 초상화에는 어딘가 체념한 모습도 보이는 것 같죠. 하지만 이런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후기의 작품들은 더욱 원숙해지고 높은 완성도를 갖고 있다는 극찬을 받아요. 평생 동안 빛과 어둠의 대비에 대해 연구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선사한 빛의 마술사. 오늘은 렘브란트의 빛과 어둠이 들려주는 인간의 내면에 집중하며 그의 작품을 감상해보면 어떨까요?